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졸업이 가능한 병인가요? 네,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냥 안 낫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한 번 걸리면 이거는 그냥 나을 수는 없고 평생 약 먹어야 된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을 받으면 그냥 좀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뇨는 정말로 졸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이 약 다 끊고 졸업하셨고요. 당뇨 졸업을 위해서는 당뇨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유형의 당뇨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당뇨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슐린 분비 저하형이랑 인슐린 저항성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못 만드는 경우입니다. 췌장 베타세포 기능이 좀 약해져서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는 만들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주로 마른 체형의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인슐린 분비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한국인이 원래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아요. 또 기능도 더 약해요. 같은 체중에 같은 조건의 췌장을 가진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해보면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으로는 좀 뭔가 한국인에게 맞는 방법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C펩타이드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 피검사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생활 관리도 하고 좀 필요하시면 한약 복용도 병행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비교적 잘 분비가 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비만형 당뇨 환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관리, 또 그거에 맞는 한약 복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같은 당뇨여도 치료 방향이나 생활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당연히 췌장 기능을 좀 회복시켜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인슐린 저항성형은 인슐린은 좀 충분하니까 체중 감량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는 생활 관리하고 한약도 복용하고 이렇게 전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를 받으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본인의 당뇨 유형에 맞는 치료를 해야 졸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졸업은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고 약 복용 없이 이 수치가 3개월 이상 유지되면 당뇨 졸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당뇨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당뇨 수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같이 좋아집니다. 당뇨를 치료하러 오셨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체중도 정상화되고 피곤하던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소화가 맨날 안 되고 더부룩한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개선되고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중간에 여러 번 깼는데 이제는 잠을 깊이 잘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활력도 생기고 또 당뇨를 치료하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런 다른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당뇨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졸업하신 분들 보면 당뇨 때문에 병원 왔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졸업자 인터뷰 영상을 꼭 보세요. 저희가 운영하는 당뇨스쿨에 가시면 실제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쭉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졸업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당뇨 졸업자 인터뷰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영상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생기십니다. 정리하면 당뇨 졸업은 충분히 가능하다. 본인의 당뇨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생활 습관까지 개선을 같이 하면 충분히 졸업할 수 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전반적인 건강이나 삶의 질이 함께 좋아진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체중 10% 감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중 10% 감량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건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마른 경우에는 살 빼시면 안 되고 오히려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체중인데 체중은 정상이어도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거나 지방간이 있거나 하시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상 체중인데 내가 뱃살이 좀 있다 이러면 체중 감량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만이나 과체중인 당뇨 환자에게 체중 10% 감량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에요. 이게 한 86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는데 당뇨 진단하고 첫 1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이 당뇨 관해하는 경우가 1.77배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5년 이내에 체중을 10% 감량한 사람들도 관해 가능성이 2.43배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감량을 하든 그 감량한 기간에 상관없이 체중 감량 자체가 관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체중을 감량하는 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만 당뇨라면 한 달에 2-3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이걸 단기간에 하시면 안 되고 3개월 이상,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감량을 하면서 정상 체중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를 의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견하는 경로가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하시고 그래서 되게 놀라세요. 당뇨로 인한 증상을 뭔가 내가 느꼈다 그러면 혈당이 엄청 높은 겁니다. 저희도 뭐 이제 당뇨 때문에 뭔가 특정 증상을 느껴가지고 혈당 검사를 하러 왔다 하시면 이미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당이 많이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대표 증상이 3다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 다뇨, 다식인데 다음은 물 많이 마시는 거, 다뇨,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다식, 많이 먹는 증상입니다. 그 외에 이유 없이 되게 피곤하다, 손발이 저리거나 뭔가 손발의 감각 이상이 느껴진다, 상처가 예전보다 되게 오래 간다, 눈이 침침하다, 잇몸 질환이 뭔가 생겼다 이런 증상들도 요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검사는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 요 정도 받으시는 게 좋은데 고위험군이면 더 자주 받으셔야 돼요. 고위험군이 어떤 분들이냐면 비만인 경우,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임신성 당뇨, 임신했을 때 당뇨 임당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 받으셨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극심한 피로감, 아니면 갈증, 소변량이 많아졌다, 손발이 저리다, 요즘에 시력이 좀 저하되고 눈도 침침하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아니면 최근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체중이 자꾸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뇨 검사 즉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는 당뇨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의학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크게 3가지 장부의 문제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런 혈당 조절 과정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당뇨 발저림하고 또 간이 되게 관련이 깊어서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한의학적으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이런 상태에 놓이기 쉽다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쉽게 받고 별일 아닌 것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하고 불면증이 좀 같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 한의학적으로는 비위라고 해요. 특히 식후혈당하고 좀 관계가 깊은 장부입니다. 체하면 혈당이 되게 높아져요.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체했을 때 아니면 내가 지금 소화 안 될 때 딱 혈당 재보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당뇨인이 이렇게 좀 자주 체하기도 하고 좀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특히 식후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좀 더부룩해 하거나 아니면 속이 쓰리거나 명치 부분에 좀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답답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음식의 당지수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당뇨 환자를 볼 때는 이 간이랑 심장이랑 소화기 중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한 가지 셋 중에 하나만 문제인 경우도 있는데 2가지나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장부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개인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습관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딱 하나만 하라고 하면 저는 맨발 걷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맨발로 걸으면 평소에는 이제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발 근육이 강화되면서 전신 자세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은 발 근육이 발바닥 근육, 발가락 근육 이런 데가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좀 수면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면서 걷기 때문에 이게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일종의 명상 효과를 좀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접촉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코티솔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이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의 이 감각을 이 땅바닥에 자극을 하게 되면서 말초 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도 좀 더 잘 돼요. 그러면서 당뇨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원래 이제 이게 우리 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경락과 혈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계속 맨발로 걸으면서 자극을 해주면 이제 전신의 혈자리를 좀 이렇게 계속 자극해주면서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짧게 한 5분부터 시작하시고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맨바닥에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발바닥이 좀 아프실 수 있거든요. 아프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 날에 또 5분 하고 5분 하다가 6분, 7분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다가 통증이 있으시면 즉시 중단하셔야 되고요. 맨발 걷기를 하기 좋은 장소는 부드러운 곳이 좋아요. 잔디밭이나 아니면 흙길, 황토길 이런 곳이 좋고 학교 운동장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그 맨발 걷기용 황토길을 많이 조성을 해놔서 사실 그런 곳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걸으실 때 맨발 걷기를 하실 때는 발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곳에서 하셔야 되고, 이 걸으면서 바닥에 혹시 쓰레기나 깨진 병이나 나뭇가지나 자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지 잘 육안으로 보시면서 조심해서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만약에 맨발 걷기를 하다가 발에 상처가 나면 또 당뇨인에게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발 감각이 너무 둔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처가 나도 아예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지 않으시고 상처가 나는 거에 주의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당뇨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겐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력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면 무슨 운동인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위한 게 아니라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이자 남는 혈당을 보관하는 최고의 창고예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의 70% 이상을 허벅지 같은 큰 근육에서 소모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근력 운동은 단연 스쿼트와 계단 오르기입니다. 우선 스쿼트인데요.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은 하체에 몰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스쿼트를 통해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인슐린이 적어도 근육이 혈액 속 당분을 쏙쏙 뽑아다가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만약 스쿼트가 무릎에 무리가 돼서 힘들다면 의자나 벽을 활용해서 스쿼트를 해보세요. 무릎 부담은 줄이면서 안전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오르기인데요. 무릎이 허락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서 심폐기능까지 강화해주는데요. 19, 30분에 계단을 오르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태우는 근육을 만드셨다면 그 다음으로 꼭 병행해야 할 것이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순환운동입니다. 당뇨 환자에겐 특히나 천연 인슐린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맨발 걷기에는 접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정전기를 배출하고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혈액의 점성을 낮춰줍니다. 끈적한 당뇨 환자의 피를 맑게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하면 말초신경이 자극됩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요. 맨발로 땅을 디디며 맨발로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뇨발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고온 흙길에서 주의하며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요가예요.
요가를 단순히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요가를 한 지 14년 차가 됐거든요. 요가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되면서 췌장을 직접 마사지하는 내장기 운동 효과도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요가를 하면 췌장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요가의 비틀기 동작이나 복부를 압박하는 동작들은 복강 내 장기를 자극해줍니다. 특히 췌장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췌장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요가의 핵심인 호흡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코르티솔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격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인슐린 부족형 환자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으로 포도당을 흡수하는 창고를 늘리셨다면 맨발 걷기와 요가로 그 포도당이 구석구석 잘 흐르게 만드는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낮춰주고 맨발 걷기와 요가 같은 순환 운동은 여러분의 발과 눈,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뇨는 불치병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당뇨에 한 번 걸리면 완치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병이다 라는 말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결코 불치병이 아니고요. 충분히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분들이 완치가 힘들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와 함께 우리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당뇨는 완치가 힘들다는 오해를 받고 있을까요? 기존의 혈당 관리가 주로 혈당 수치에 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약을 통해 혈당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작 혈당을 조절해야 할 내 몸의 췌장과 대사 시스템은 점점 게을러지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약의 개수는 늘어나고 합병증의 두려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당뇨 졸업이란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당뇨약을 모두 끊고도 6개월 이상 당화혈소가 6.5% 미만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이미 수많은 연구와 임상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 저희 한의원에는 높은 당화혈소, 오랜 유병 기간,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를 졸업하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소가 9.6%에 달했던 환자분이 6%로 떨어지면서 당뇨를 졸업하거나 20년 넘게 당뇨를 앓았던 분이 약을 다 끊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뇨 졸업을 위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졸업은 단순히 음식을 덜 먹고 운동을 더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대사 시스템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우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 당뇨가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인슐린 저하형인지 아니면 인슐린은 잘 분비되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저항성형 당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췌장 기능이 저하된 인슐린 저하형 당뇨라면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췌장 스스로 인슐린을 잘 분비하고 사용하도록 생활관리를 스스로 하고요. 치료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선천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약합니다. 따라서 서양식 기준의 관리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하고요. 또 췌장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생활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슐린 저하형 당뇨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는 전체 당뇨 환자 중에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형이었습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형이라면 과식, 폭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을 유지하고 운동은 생활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뇨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돌아보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나도 충분히 졸업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췌장과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에 당뇨를 졸업한 분들 인터뷰를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당뇨 졸업한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직장인들을 위한 당뇨 예방에 좋은 생활 속 관리법은 무엇인가요?
바쁜 업무와 불규칙한 회식, 야근으로 점철된 직장인들에게 당뇨 관리는 정말 쉽지 않은 숙제죠. 하지만 생활 패턴이 불규칙할수록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잡아주는 작은 습관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후에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 시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식후에 바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보는 습관입니다. 음식을 먹고 15분에서 30분 사이가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거창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10분만 복도를 걷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식후 즉시 움직이면 혈액 속으로 막 들어온 포도당이 근육에서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짜내지 않아도 되니 췌장의 업무 강도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건데요. 직장인 당뇨의 의외의 주범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내뿜습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일을 방해해 혈당을 올립니다. 잠을 못 잔 다음날 유독 배가 더 고프고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불규칙한 퇴근 시간이라도 자정 전 취침과 7시간 수면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수면의 질만 좋아져도 다음날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짜 배고픔을 차단하는 물 한 잔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가짜 배고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간식이나 믹스커피를 찾게 되는데 이것이 당뇨로 가는 급행열차예요. 출출함이 느껴질 때 바로 간식을 집지 말고 따뜻한 물 한 잔이나 환기차를 드셔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식후 10분 산책, 그리고 자정 전에 취침하는 것, 그리고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세요.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당뇨에는 하체의 근육량이 중요하다 하는데 상체보다 하체의 근육이 당뇨 예방에 좋은 이유는 뭔가요? 당뇨 관리에서 왜 하필 하체인지 그 의학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소각장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 이상이 허벅지와 엉덩이에 몰려 있습니다. 근육은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가 에너지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소각장 규모 자체가 상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하체를 운동해 주는 게 대형 소각장을 돌리는 셈이라서 상체를 운동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혈당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체 근육은 글리코겐의 최대 저장 창고입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당분은 근육의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하체 근육이 발달해 있다는 건 남는 당분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량이 크다는 뜻입니다. 창고가 넉넉하면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서 혈당이 치솟는 일을 막아주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창고가 금방 꽉 차서 갈 곳이 없는 당분들이 혈관을 떠돌며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체 근육은 인슐린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은 인슐린에 반응하여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체 근육량이 많을수록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쳐있는 췌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체 근육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는 거미형 체형이 당뇨에 가장 위험하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체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하체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내장 지방이 연소되면서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체 근육은 내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댐과 같아요. 댐이 크고 튼튼하면 갑자기 밀려오는 당분을 거뜬히 가두고 조절할 수 있지만 하체가 부실하면 혈당 조절 시스템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체보다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췌장을 쉬게 하고 당뇨를 졸업하는 지름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고령인데요. 신체가 자유롭지 않은 노인 환자들이 할 수 있는 당뇨 극복 운동을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어르신들께 무조건 나가서 걸으세요, 스쿼트 하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무릎 관절만 상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체력이 약해진 고령 환자분들에게 집 안에서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실버 당뇨 운동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발끝치기입니다. 이 운동은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뒤꿈치는 붙이고 양 발끝을 서로 톡
톡톡 부딪히는 아주 단순한 동작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 때문에 발끝에 고이기가 쉬워요. 발끝을 부딪히는 진동은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또 당뇨 합병증은 결국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시작이 되는데 발끝 자극은 말초신경과 미세혈관을 깨워서 당뇨발 예방에 탁월합니다. 잠자기 전이나 일어난 직후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입니다. 앞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서서 하는 스쿼트가 힘들다면 의자를 활용해보세요. 의자 끝에 걸터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수평이 되게 들어 올린 뒤 5에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 동작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은 최소화하면서 혈당을 태우는 가장 큰 소각장인 허벅지 근육을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해줍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근력 저축법입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석이에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벽을 짚고 서 있을 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아리가 튼튼해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운동은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단 5분만이라도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워 계실 때는 발끝을 치고요. 앉아 계실 때는 다리를 들고 그리고 서 계실 때는 뒤꿈치를 들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여러분의 췌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운동이 힘들다면 누워서 발끝치기부터 시작하시고요. 발끝을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동작이나 서서 까치발 서는 동작으로 허벅지 근육을 지켜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당신의 혈당을 바꾸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이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